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오늘은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란 책을 가지고 창의적 발상을 얻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심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이 뛰어난 사람들의 업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떤 지점에서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저자의 통찰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창의적인 표현 행위 과정에 중심을 두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결과물의 수준을 측정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독창적인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독창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내 목표가 내가 가진 잠재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곳곳에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경쟁에 선택되는 삶 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인문학적 창의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창의적 발상을 얻는 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10여 년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발점은 호기심이다. 호기심은 왜 애초에 현재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행위이다. 우리는 기시감의 정반대 현상인 미시감을 경험할 때 현재 상태의 의문을 품게 된다. 기시감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현상을 말한다. 미시감은 그 반대다. 늘 봐온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결국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기존에 늘 바라보던 것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이나 배움의 지점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을 교육을 하는 공간에서 자, 이제부터 기존과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새로운 시각으로 그냥 이제부터 어제 보던 거와 다르게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언급한 세 가지 중에 현 상태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시각을 보라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쓴 애덤 그랜트란 분이 원래 성격 자체가 호기심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으로 어떤 세상을 분석했을 때 보이는 통찰 같은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호기심이 많은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은 것도 어떤 성격이거나 또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 또는 창의성 배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일상적으로 그냥 호기심이 그렇게 많이 일지 않는 성격의 분들이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피상적이지 않고 좀 애정을 갖고 잘 알다 보면 알기 때문에 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호기심이 일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떤 대상을 조금 더 깊이 알려고 해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두 가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기존의 사물을
새로운 것으로 봐라. 이 두 가지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만 대신에 이게 약간 결과론적으로 선후가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 발상을 얻기 위해서 자 이제부터 현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봅시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하게 예민하거나 불편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독창성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진짜 의미 있게 그 개인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발상은 그냥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 훈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진짜 불편하게 여겨지는 지점을 좀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봤을 때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몇 시간 강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 사람의 24시간 내내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에서 불편한 지점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 그 지점에서 창의적 발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아까 그 세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나서 사례를 하나 언급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사례를 드냐면요. 와비파커라는 온라인으로 안경테를 판매하는 회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안경이 굉장히 비싼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정말 좀 좋은 브랜드나 좋은 렌즈를 살 수도 있고 진짜 학생테 학생 안경 렌즈 정말 단순한 구성을 하면은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안경이 의료용품이라는 전문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안경이 비싸다는 거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창업자가 아이폰을 사려고 줄을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안경이라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오는 단순한 물건인데 이렇게 최첨단의 아이폰보다 비쌀 이유가 도대체 뭐지? 여기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안경이 원래 비싼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환경이 독특하게도 어떤 유럽의 한 기업에 의해서 독점 체제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 회사가 독점의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비싼 가격을 책정했더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팅값이 원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줄 수만 있으면은 이 환경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분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역시 이분이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자 해서 이런 발상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에게 정말 예민하게 불편한 지점을 좀 물고 늘어졌더니 거기서 새로이 문제를 발견해서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배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예민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것에 선후 관계를 조금 예민하게 따지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굳이 이렇게 예민하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아까 그 저자의 주장만 보고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즉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됐든 창의적 발상이라는 것은 호기심을 갖고 어떤 현상의 틀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